저는 장남이라고요. 유산이 이것밖에 안 돼요?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특급입니다. 아들로 보이는 남자는 이런 막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서울 한복판 대학병원 응급실에 긴급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으니 즉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상태가 심각하니 가족들이 최대한 빨리 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30년간 뿔뿔이 흩어져 살던 세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78세의 박순애 여사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여장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세 아들을 키워냈고 허름한 철물점에서 시작해 건물 3채와 현금 70억을 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대단한 여장부라 불렀습니다. 맨손으로 재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돈을 모으는 동안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벌가 딸과 결혼하면서 연을 끊었습니다. 철물점 출신 어머니가 처갓집에 창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혼식에도 어머니 자리를 구석에 마련했고 그 뒤로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민은 사업에 실패한 뒤 어머니에게 빌린 5억을 갚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 얼굴도 보지 않고 짐만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정우는 어머니 돈으로 의대를 졸업했지만 졸업식 날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과 동기들 앞에서 철물점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랬던 세 아들이 30년 만에 어머니 병상 앞에 모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서로 마주친 그들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제라기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남처럼 서먹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상황이 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화 말기에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왔으니 며칠을 못 버티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말투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세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감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큰아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첫마디는 어머니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손은 아직 따뜻했고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어머니의 숨을 간신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첫 질문이 유언장이었습니다. 둘째 정민이 형을 노려보며 지금 그게 먼저냐고 따졌습니다. 목소리에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정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안 본다고 했습니다. 막내 정훈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30년간 전화 한 통 없던 형들이 참 다정하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정호가 받아쳤습니다. 내 등록금은 누구 돈으로 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의대 등록금 3억을 누가 대줬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병실 안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경계하며 나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병실 앞에서 그들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산소호흡기 뒤에서 어머니 박순애 여사가 눈을 살짝 떠 새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봐야 너희들 속을 알겠구나. 박순애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모임 다음 날 아침, 세 아들은 어머니 병실이 아닌 병원 근처 호텔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는 대신 그들은 유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호텔 커피숍은 한적했고 구석진 테이블에 세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테이블 위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큰아들 정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는 직접 어머니의 재산을 조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밤새 변호사와 통화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금융자산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건물 세 채를 시가로 합산하면 250억이었고 현금과 금융자산이 70억이었습니다. 총 32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정민은 그 액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철물점으로 어떻게 그만한 돈을 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철물점은 40년 전 얘기이고 그 뒤로 어머니가 부동산을 굴리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는 건물을 사고 팔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는 혼자서 거대한 자산을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막내 정훈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법대로 하면 3등분이지만 자신은 마디이고 어머니 사업을 가장 많이 도왔으니 지분이 더 있어야 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형은 재벌가로 장가가면서 어머니와 연락을 끊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도왔다는 게 정확히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이야말로 사업한다고 5억을 빌려갔다가 말아먹고 미국으로 도망갔으니 상속 자격이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5억 한 푼이라도 갚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갚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계속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우가 또 한 번 공격했습니다. 그럼 넌 빚쟁이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빚쟁이가 무슨 상속을 받겠다고 여기 앉아 있느냐고 했습니다. 정민도 반격했습니다. 형이 처갓집 돈으로 아파트 샀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보증금 10억은 돌려드렸느냐고 물었습니다. 형도 어머니한테 빚이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커피숍의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막내 정훈이 손을 들어 둘을 말렸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유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알아본 바로는 어머니가 3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까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어머니의 담당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어서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봤지만 의뢰인 허락 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새 아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유언장이 자신에게 유리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호텔 커피숍 구석진 자리에 어머니의 평생 곁을 지킨 가정부 김 여사가 앉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으로 새 아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새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며칠을 못 넘기실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아들의 얼굴에 안도와 당혹이 교차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어머니가 그대로 돌아가시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면회는 가능하지만 환자분이 한 분씩만 들어오라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먼저 큰아들 정우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 먼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박순애 여사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정호를 그녀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정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을 보며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호는 네, 많이 놀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 게 아직 안 죽어서 놀랐겠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무슨 말씀이시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정우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을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빠서 그랬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회사 일이 많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직접 대답해 주었습니다. 7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문자 한 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안다고 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철물점 출신 시어머니가 창피하다며 명절에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도 다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진심을 보여주면 유산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나오고 둘째 정민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은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업도 안정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LA에서 세탁소를 하면서 빚에 쪼들리는 것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놀라서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부 김 여사가 다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 어미가 자식 걱정을 안 할 줄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어도 내 소식은 다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민은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존심이 효도보다 중요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정훈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잘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 덕분에 의사가 됐으니 잘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등록금만 3억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돈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갚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졸업식에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도 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애 여사가 새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병실에 새 형제가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 시험을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자신의 곁에 있으면서 효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진심을 보고 유산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효심이 있는지 아니면 돈만 노리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아들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효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새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병원에 최고급 유기농 도시락을 배달시켰습니다.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보양식이었습니다. 전복죽, 홍삼 달인물, 유기농 과일까지 빠짐없이 갖추었습니다. 둘째 정민은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막내 정우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전문의를 어머니의 주치의로 붙여놓았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어머니를 돌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효도였습니다. 30년간 연락도 없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극진한 자식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효자 삼형제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아들을 두신 어머니는 행복하시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박순애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효도의 진짜 실체를 말입니다. 그녀의 눈은 늙었지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정부 김 여사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박순애 여사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도시락을 배달시키고 바로 병원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전화를 했는데 처갓집에서 100억을 투자받으려면 어머니 유산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려면 최소 100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정민은 미역국을 끓이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유산을 못하면 LA에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형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막내 정훈의 행동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치의에게 따로 찾아가서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되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이 있어서 너무 오래 끌면 곤란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박순애 여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만 아프시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사시는 게 편하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애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 돈을 모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8살, 둘째가 5살, 막내가 돌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철물을 떼어다 팔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져도 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에는 땀에 젖어 옷이 썩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들 잘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지금 어머니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나눠 가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애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험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돈만 원하는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아들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제치고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어떤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효도 경쟁 나흘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평화롭던 형제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말투도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 정호의 아내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재벌가 딸인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도 명품 가방을 흔들며 하이힐을 딸깍거리며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로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온 그녀는 인사도 없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투자건 때문에 당장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난처해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며칠 못 버티실 분 아니냐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봤자 뭐가 달라지느냐고 했습니다. 100억 투자가 더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박순애 여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척하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병원비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특실 비용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유산 받으면 되니까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까지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정우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불 아래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정민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탁소 건물주가 밀린 월세 때문에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치 월세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내면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정민은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곧 큰 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밀린 것 다 갚겠다고 사정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막내 정훈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형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약점을 잡았다는 듯 입꼬리를 실룩 올렸습니다. 저녁 무렵 정훈이 어머니 병실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 얘기인데 형이 미국에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수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유산 받자마자 다 탕진할 거라고 했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말없이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계속했습니다. 큰형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처갓집 사업에 돈을 다 쏟아부을 거라고 했습니다. 형수님 보셨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에서 병원비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남의 집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의사라서 돈이 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빚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했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를 헐뜯어 자기 몫을 늘리려는 막내의 속셈이 훤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의 여사는 김 여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달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언장 수정 소식에 세 아들 모두 술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곧장 박순의 여사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세 아들은 병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유언장을 어떻게 바꾸시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했습니다. 1시간 뒤 변호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세 아들이 동시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의뢰인의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의 허락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아들은 답답해하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의 여사는 세 아들을 병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침대에 기대앉아 오랫동안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 정호, 둘째 정민, 막내 정훈. 그녀가 50년간 피땀 흘려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시험을 시작했는지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신에게 남은 건 빚과 어린 자식 셋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철물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도 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분유값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손이 동상에 걸려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여름에 쓰러져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도 아픈 날도 없이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헐뜯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병원비 아깝다고 떠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게 억울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머니로 보는지 아니면 돈주머니로 보는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새 아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말했습니다. 320억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새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는 미혼모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선언에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정호가 가장 먼저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장남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언장을 바꾸셔도 법이 정한 몫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효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면 어머니가 지신다고 했습니다. 둘째 정민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 정우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새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퉈보고 싶으면 다퉈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재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은 동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만 보며 살던, 눈이 멀어 있던 50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장 명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틀 전에 주치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안에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케줄이 있어서 오래 끌면 곤란하다고 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막내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셋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 아들은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박순의 여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오직 가정부 김 여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의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 아들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변호사를 고용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주치의에게 돈을 주며 소견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정민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면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세탁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망하든 살든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더 이상 기댈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정우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복도에 앉아 병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 상태를 물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우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병원을 거닐다가 장례식장 앞을 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를 안고 우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미혼모였습니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버림받아 장례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이 홀로 관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50년 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도 저랬을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식 셋을 안고 막막했을 것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그 외로움이, 그 두려움이 어땠을지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장례식장에 그 젊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례 비용을 자신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놀라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 도와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50년 전 자기 어머니도 당신 같은 처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어머니가 덜 힘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 빚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어머니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애 여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새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산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말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이 홀로 울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처음으로 50년 전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자신을 안고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시면서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지셨을 텐데 그래도 우유를 먹이셨겠다고 했습니다.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셨겠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울면 가슴이 찢어지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 무서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등록금 3억이 아깝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숫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새벽을 지새웠는지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졸업식에 어머니를 안 부른 게 창피해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봤던 거라고 했습니다. 돈을 대주는 기계로만 봤던 거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없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셨을 텐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순애 여사가 정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운아. 정운이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장례식장 분한테 장례비를 내주었다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뒤돌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 교육비도 도와드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애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정훈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부드럽게 아들의 손을 감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잡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5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박순애 여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잠들 듯 눈을 감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곁에는 막내 정훈과 가정부 김 여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정훈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세 아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큰아들 정훈은 끝까지 유언장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변호사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완벽했고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공증도 완벽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정훈은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둘째 정민은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관 앞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내 정훈은 상주로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변호사가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형제와 가정부 김 여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건물 세 채와 금융자산 300억 원은 순회재단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단은 미혼모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막내 아들 정훈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단 보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봉사의 마음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큰아들 정우와 둘째 정민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쓸 비상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받든 안 받든 너희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내 가정부 김 여사에게 3억 원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보다 나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 쉬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모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300억에서 5천만 원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훈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정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정훈에게만 따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다. 나는 평생 돈을 모았다. 그런데 그 돈이 내 자식들을 망쳤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돈이 있으니까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다. 돈이 있으니까 너희는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내 잘못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대신 더 큰 것을 남긴다.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남긴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선한 마음은 퍼지면 커진다. 정훈아, 부디 이 재단을 잘 운영해다오. 그것이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힘들겠지만 내가 해낼 거라 믿는다.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를 도운 걸 알고 있다. 그때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다시 느꼈다. 사랑한다, 아들아. 늦었지만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가. 정훈은 한참 동안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결심했습니다. 평생 이 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땀과 눈물을 세상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70억의 진짜 가치라는 것을, 320억보다 더 큰 유산이라는 것을 정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쫓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인정.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 힘들어도 내색 않던 뒷모습,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박순의 여사는 평생 320억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